안녕하세요. 수학적 사고의 여정을 탐험하는 수학자의 노트입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저희의 탐구를 이끌어 주실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없음을 나타내는 수, 바로 영의 발견, 이게 인류 지성사에 가져온 그 혁명적인 변화를 살펴봤었죠.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영에서 시작된 또 다른 거대한 질문, 어쩌면 더 아찔한 무한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려 합니다. 사실 들어보니까 영하고 무한은 꽤 일찍부터 연결지어서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12세기 인도 수학자 바스카라 2세는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면 무한대가 된다. 뭐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다면서요? N0은 무한대가 된다. 네, 맞아요. 물론 이게 뭐 현대 수학적으로는 완벽한 정의는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없음에서 끝없음으로 나아가려는 그 생각의 도약,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어마어마한 개념, 무한의 역사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무한은 뭐랄까 오랫동안 철학자들에게는 정말 골칫거리였고 또 수학자들에게는 엄청난 도전 과제였습니다. 인간 지성의 어떤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무한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잘 아시는 제논의 역설처럼 무한이라는 개념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기 너무 쉬웠기 때문이죠. 아, 네네. 그 아킬레스와 거북이 이야기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영원히 못 따라잡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적 무한, 그러니까 정말로 존재하는 완성된 형태의 무한집합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를 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재적 무한만을 인정했죠. 이건 뭐냐면 끝없이 계속될 수는 있지만 결코 완성되지는 않는 그런 가능성이에요. 예를 들어 자연수 1, 2, 3 이렇게 계속해서 셀 수는 있지만 이게 잠재적 무한이죠. 이 모든 자연수를 한꺼번에 딱 담은 완성된 집합, 실제적 무한,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죠. 뭐랄까, 현실에서는 다룰 수 없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유클리드가 소수는 무한이 많다, 이걸 증명했다고 배우잖아요. 네네. 그럼 그건 실제적 무한을 다룬 게 아닌가요? 좀 헷갈리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현대적으로는 우리가 소수는 무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유클리드가 증명한 내용의 핵심은 약간 다릅니다. 그의 증명은 사실 어떤 유한한 개수의 소수 목록을 가져오더라도 그 목록에는 없는 새로운 소수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였어요. 아, 네, 그러니까 끝없이 새로운 소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그 과정을 보여준 거죠.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잠재적 무한 개념에 훨씬 가깝습니다. 무한 자체가 딱 있다라기보다는 끝없이 계속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이 이후에 한 2000년 넘게 서양 수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그 대상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끝없는 과정,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무한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 영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겠네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자리지킴이에서 숫자로 발전한 영이 이제 무한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슬슬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은 여러 문명에서 자리값을 나타내는 기호로 발전하다가 인도에서 비로소 하나의 수로 그 개념이 확장됐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인도의 브라마 굽타나 바스카라 2세 같은 수학자들은 영을 포함한 사칠 견산을 정의하려고 노력했고요. 특히 바스카라 2세는 그 영으로 나누는 것을 무한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네네. 물론 현대 수학에서는 N0을 정의하지는 않지만 그 없음 0과 끝없음 무한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를 고민했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수학뿐 아니라 신학 분야에서도 무한은 중요한 논쟁거리였어요. 아, 신학에서도요? 네, 5세기의 그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것을 아는 신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신은 무한하고 신의 생각 또한 무한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무한을 어떤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낼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실제적 무한의 존재를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뭐랄까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 본 거죠. 아, 듣고 보니까 무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직관하고는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좀 있어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역설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17세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제시한 역설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네. 크기가 다른 두 동시원, 그러니까 같은 중심을 가진 원 두 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연히 바깥쪽 원 둘레가 안쪽 원 둘레보다 길겠죠? 그렇죠. 그런데 원의 중심에서 밖으로 이렇게 직선을 쫙 그으면 바깥쪽 원 위에 점 하나랑 안쪽 원 위에 점 하나가 정확히 하나씩 딱 짝지어집니다. 모든 점에서요. 아, 네, 길이가 분명 다른데 어떻게 그 위에 있는 점들의 개수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이상하죠. 네, 그러네요. 진짜 이상하네요. 또 다른 유명한 예시는 자연수 전체하고 그 제곱수들 1, 4, 9, 16 사이의 관계입니다. 제곱수는 분명히 자연수 전체의 일부잖아요. 2, 3, 5 같은 수는 제곱수가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부본집합이죠. 그런데 보세요. 1은 1의 제곱, 2는 2의 제곱, 3은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모든 자연수와 모든 제곱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남는 것 없이 1대1로 짝지을 수가 있어요. 아, 어떻게 전체의 부분이 전체와 같은 개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1대1 대응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짙습니다. 갈릴레오는 바로 이러한 역설들을 통해서 무한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유한 세계에서 쓰는 그런 크다, 작다, 같다 같은 상식적인 개념들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 네, 즉 무한집합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던진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칸토어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갈릴레오가 던진 그 문제의식, 그러니까 무한집합의 크기를 도대체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이 질문이군요. 아, 여기서 이제 드디어 칸토어가 등장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19세기 독일 수학자 게오르그 칸토어가 등장하면서 무한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칸토어는 갈릴레오가 암시했던 그 1대1 대응, 원투원 커리스폰던스라는 아이디어를 수학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사용했습니다. 뭐냐면 두 집합의 원소들을 하나씩 빠짐없이 그리고 남는 것 없이 짝지을 수 있다면 두 집합의 크기는 같다고 본 거죠. 간단히 말하면 두 그룹의 원소 개수가 같은지 하나씩 짝지어서 세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네. 기본적인 개념이네요. 네, 칸토어는 이 1대1 대응 개념을 갈릴레이의 역설에 적용시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연수 전체, 짝수 전체, 홀수 전체, 제곱수 전체 이들이 모두 자연수와 1대1 대응이 가능하므로 같은 크기의 무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와, 여기까지도 사실 놀라운데요.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면 분수와 정수를 모두 포함하는 그 유리수 집합 전체도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유리수 전체요? 그 수직선 위에 빈틈없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빽빽해 보이는데도 자연수랑 개수가 같다는 거죠. 이렇게 자연수와 1대1 대응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 원소들을 하나하나 셀 수 있는 방식으로 배열할 수 있는 무한 집합의 크기. 이것을 칸토어는 셀 수 있는 무한, 카운터블 인피니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기본적인 무한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로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레프에다가 아래 참자 0을 붙여서 알레프 널, 알레프 0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뭐랄까 무한의 첫 번째 단계, 레벨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레프 널, 자연수만큼 무한하다. 심지어 그 빽빽해 보이는 유리수까지도 자연수와 같은 크기의 무한이다. 와, 진짜 머리로는 알겠는데 여전히 좀 기묘하게 느껴지네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할 만한 그런 비유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아, 네. 아주 유명하고 또 적절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학자 데이비드 힐베르트가 고안한 무한 호텔 이야기입니다. 아, 무한호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름 그대로 방이 무한히 많은 호텔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호텔의 모든 방이 손님으로 꽉 찬 겁니다. 빈 방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네, 만실이네요. 그렇죠. 이때 손님 한 명이 새로 찾아옵니다. 어떡할까요? 방이 없으니 돌려보내야 할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호텔 지배인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존 손님에게 안내 방송을 하는 거죠. 지금 계신 방 번호 N에 1을 더한 방 N 플러스 1로 옮겨주세요 라고요. 그러면 1번 방 손님은 2번 방으로, 2번 손님은 3번 방으로 이렇게 모든 손님이 한 칸씩 옆으로 옮겨가면 정확히 1번 방 하나가 비게 됩니다. 아, 그렇네요. 와,
네, 새로운 손님은 이 1번 방에 묵으면 되는 거죠. 기발하네요. 심지어 무한히 많은 손님을 태운 버스가 통째로 도착해도 괜찮습니다. 네, 버스 한 대 가득이요. 무한히 많은 손님인데. 네, 이때는 모든 기존 손님에게 자신의 방 번호 N에 2배인 방, 이 N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안내합니다. 그럼 1번 손님은 2번 방, 2번 손님은 4번 방, 3번 손님은 6번 방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 하면 모든 짝수 번호 방은 기존 손님들로 채워지지만 모든 홀수 번호, 즉 1, 3, 5, 7 번방들이 전부 비게 됩니다. 무한히 많은 방이 비는 거죠. 와, 대단하다. 네, 이 무한히 많은 빈 방에 버스에 타고 온 무한한 손님들을 차례대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비유는 여기서 더 나아갈 수도 있어요. 무한대의 버스가 각각 무한대의 승객을 태우고 와도 소수의 거듭 제곱 같은 방법을 쓰면 다 방을 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알레프널, 즉 셀 수 있는 무한은 이렇게 무한히 크면서도 새로운 무한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기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야, 무한호텔 비유를 들으니까 알레프널의 그 이상하면서도 재미있는 특징이 확 와닿네요. 부분과 전체가 같아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무한의 속성이군요. 그럼 여기서 딱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혹시 모든 무한이 다 같은 크기일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셀 수 있는 알레프널일까요? 아니면 혹시 이 알레프널보다 더 큰 무한도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질문이 칸토어 탐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학계를 완전히 뒤흔든 가장 충격적인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아, 다른 무한이 있다. 네, 칸토어는 알레프널보다 더 큰 무한, 즉 셀 수 없는 무한이 존재함을 증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실수 집합입니다. 실수는 유리수뿐만 아니라 파이나 루트 2 같은 무리수까지 모두 포함해서 수직선을 빈틈없이 완전히 채우는 수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연속적인 수들이죠. 칸토어는 대각선 논법이라는 정말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걸 증명했습니다. 증명의 세부 과정을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끝없이 공목으로 쭉 나열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네, 셀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렇죠. 칸토어는 바로 이 가상의 목록을 이용해서 그 목록에는 절대로 들어있지 않은 새로운 실수를 항상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목록이 없는 새로운 실수를요. 어떻게 만들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록의 1번째 실수의 소수점 첫째 자리 숫자와 다르고 2번째 실수의 소수점 둘째 자리 숫자와 다르고 세 번째 실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숫자와 다른 이런 식으로 대각선 방향에 있는 숫자들과 다른 숫자를 갖는 새로운 실수를 만드는 거예요. 아, 대각선으로 비교하면서 다른 숫자를 만든다. 네. 이 새로 만들어진 실수는 그 정의상 목록에 있는 그 어떤 실수와도 최소한 한 자리는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목록에 있을 수가 없죠. 즉, 모든 실수를 나열했다는 처음의 가정이 틀렸다는 겁니다. 실수는 자연수처럼 하나하나 번호를 붙여서 셀 수가 없다. 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와, 이건 진짜 머리가 띵하네요. 네, 이는 실수 집합이 자연수 집합보다 더 높은 등급의 무한, 즉 셀 수 없는 무한, uncountable infinity 임을 의미합니다. 칸토어는 이 새로운 더 큰 무한의 크기를 알레프1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수처럼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이산적인 무한, 알레프널과 실수처럼 연속적으로 이어진 이 연속체의 무한, 알레프1 이상엔 건널 수 없는 크기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걸 밝혀낸 겁니다. 알레프 1 그리고 알레프 1. 무한에도 단계가 있다니? 네. 칸토어는 알레프널, 알레프1처럼 이런 무한 집합의 크기를 나타내는 새로운 수들을 초한수, 트랜스파이나이트 넘버라고 불렀습니다. 이로써 무한은 더 이상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처럼 그냥 막연한 철학적 가능성, 즉 잠재적 무한에 머무르지 않게 된 거죠. 명확하게 비교하고 다룰 수 있는 수학적 대상, 실제적 무한으로 당당히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당시 수학자 힐베르트는 이걸 두고 그 누구도 칸토어가 우리를 위해 창조한 낙원에서 우리를 추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혁명적인 업적이었습니다. 와, 진짜 0에서 시작해서 잠재적 무한, 실제적 무한을 거쳐서 마침내 크기가 다른 무한, 알레프널,
F과 RF1까지 정말 놀라운 지적 여정이었습니다. 무한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래서 이 모든 무한에 대한 탐구가 수학에서 그리고 우리 생각의 역사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칸토어의 이 무한에 대한 탐구는요, 말 그대로 수학의 기초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작업은 현대 수학의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인 집합론의 탄생을 이끌었죠. 아, 집합론이 여기서 나왔군요. 네. 집합론은 오늘날 수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언어이자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적분학에서 오랫동안 사용은 해왔지만 뭔가 좀 찜찜했던 그런 극한, 무한소, 무한대 같은 개념들을 훨씬 더 엄밀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크기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단순히 엄청 많다는 걸 넘어서 무한 속에도 서로 다른 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인간의 어떤 논리적 사고 능력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죠. 네,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는 우리의 능력을 키워준 겁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수학적 사고의 확장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어떤 새로운 눈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없음을 의미하는 0에서 출발해서 끝없음의 세계, 무한까지 함께 탐험해 보았습니다. 잠재적 무한에서 실제적 무한으로, 그리고 크기가 다른 무한의 발견까지 인간지성의 경계를 넓혀온 그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0과 무한만큼이나 오랫동안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또 다른 수, 바로 존재하지 않는 양, 심지어 비수로만 여겨졌던 그 수에 대한 극적인 이야기, 음수의 드라마를 펼쳐보이겠습니다. 인류가 이 마이너스의 세계를 받아들이기까지 겪었던 그 치열한 지적 투쟁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분명 아주 흥미진진할 겁니다.